오늘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암호 기술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 암호 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도구가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암호 기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던 기술이에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고, 그것의 이제 주된 목적은 그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와서는 비밀성 말고 다양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1부, 2부로 나눠져서 두 개 노트로 암호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1부에서는 그 암호 알고리즘들 중에서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요 두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해시 함수, 맥, 전자 서명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호 알고리즘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된 거고, 비밀성을 주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암호 알고리즘이 좁은 의미에서는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에서는 좀 더 폭넓게 암호 기술로 사용이 되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부 요 노트, 두 번째 노트에서 다루게 될 그 두 종류의 알고리즘은, 암호 알고리즘은 그 좁은 의미에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 암호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는데, 암호할 때 사용하는 함수, 복호할 때 사용하는 함수, 두 개의 함수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암호 함수와 복호 함수는 모두 키를 사용합니다. 키. 그래서 입력으로 문서와 키를 받아서 이 문서를 암호하게 되겠고, 그 암호화된 문서를 다시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하게 되면은 원래 문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이용하게 되겠고, 노테이션으로는, 표기법으로는 이런 표기법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E는 암호화, 인크립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암호한다는 거고, 복호화는 디크립션, D로 표현이 되겠고, 키를 쓰고 C를 복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암호하기 전 상태의 문서를 우리가 평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문을 영어로는 plain text, 그래서 P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냥 메시지에서 M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M을 암호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사이퍼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C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함수처럼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키를 뽑아내서 E.key, 이 D.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 프로토콜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요거는 K를 이용해서 요 메시지 M을 암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를 우리가 암호 키라 그러고,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은 요 키에 의존합니다. 이 키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반대적으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전에 현대 암호 알고리즘, 아니라 과거 암호 알고리즘들은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했어요. 키에 의존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알고리즘 자체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더라도
키를 모르면 복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이 키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정확성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한 것을 다시 풀면은 원래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반대적으로 과거에는 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했어요. 그걸 영어로는 security by obscurity라고 합니다. 그 자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알고리즘.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케르크호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키에 의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한적인 알고리즘들은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하는 건데 오늘날에는 이 알고리즘들이 정보화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정보화 된다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거나 하드웨어로 제작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작이 되면은 요즘은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합니다. EXE 코드로부터 소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가 나름대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로 제작됐을 테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체만 확보하면은 쉽게 알고리즘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은 알고리즘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못 쓰는 거죠. 똑같은 알고리즘 쓰면은 그 알고리즘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교환하는 메시지도 이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누구든지 쓰더라도 그 두 사용자 간에 또는 개인들 간에 뭐만 달라지면 돼요. 다 동일한 알고리즘 쓰는데 뭐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키만 다른 거 쓰면 되는 거죠. 제가 쓰는 키, 여러분 쓰는 키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키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키 의존 알고리즘, 현대 알고리즘들은 그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으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그 알고리즘의 허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근데 그런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호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올바른데 그런 어떤 허점들을 찾았을 때 그걸 보완하도록 해주는 또 좋은 암호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되면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빨리 허점이 발견돼서 보완돼서 그것을 안 쓰거나 이제 바꾸거나 또 보완하거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여기 썼던 요 암호 알고리즘이 요게 기계가 엔니그마라고 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영화들이 꽤 있죠. 보셨어요? 요거 이미테이션 게임? 그 영화에도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물론 얘가 제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도 키를 쓰긴 쓰는데 이제 그 키를 어떻게 매일 설정했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이용해서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그 현대는 그래서 암호 키를 쓰는데 이 암호 키를 부르는 이름들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 암호 알고리즘 쓰는 모든 키를 그냥 통틀어서 암호 키라 그러는데 암호할 때 쓰는 키는 암호화 키, 복호할 때 쓰는 키는 복호화 키라고 하긴 하는데 이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세 개의 용어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서 살펴보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인데, 이 비대칭 알고리즘은 다른 말로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용어가 공개키 알고리즘이에요. 공개키 알고리즘. 그럼 얘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비대칭,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이 대칭 키 시스템에서 암호할 때와 복호할 때 쓰는 키가 같은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쓰는 키를 우리가 비밀키라고 그럽니다. 비밀키. 그리고 이 공개키에서는 또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두 개의 키를 쓰게 되는데, 각 사용자마다 두 개씩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용자는 하나는 자기가 비밀스럽게 유지해야 되겠고, 다른 하나는 쉽게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들한테 줘도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키가 있는데, 하나를 공개키라 그러고 다른 하나를 개인키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키를 쓰는데, 개인키는 나만 비밀스럽게 유지해야 되는데 공개키는 비밀스럽게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때 뒤에 가면 또 설명드렸지만, 저한테 만약에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주고 싶으면은 이 방식에서는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공개키를 가져와도 보안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키를 가지고 저한테 암호해서 주면은 그것을 복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만 복호할 수 있어요? 그 대응되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복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비밀키, 개인키, 공개키 이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또 많이 등장하는 키와 관련된 용어가 세션키, 장기간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세션키라는 거는 일회성으로만 쓰고 버리는 키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거꾸로 장기간 키가 되면은 이거는 한 번 쓰는 거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쓰는 거죠. 그럼 오랫동안 쓰려 그러면은 얘를 내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유지된 키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게 매우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런 단기간 키, 세션 키, 일회용 키, 뭐 용어는 여러 개로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세션 키예요. 그럼 이 세션 키는 한 세션에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웹에서 브라우저하고 웹서버가 HTTPS로 연결을 하면은 세션 키를 확립하게 되겠고, 그 세션 키는 그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만 쓰게 돼요. 그럼 이 세션 키는 어디에 존재할까? 그냥 메모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션이 끝나면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장기간 키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휘발성 메모리 어딘가에 보관돼서 내가 써야 되는 거죠. 보통 요즘은 이제 내 핸드폰 같은 데다가 이제 인증서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간 키는 이게 뭔가 유지를 해야 되겠고, 비활성 메모리에. 그리고 그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 얘기도 뒤에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이제는 이제 자꾸 여기저기 가서 써야 되다 보니까 USB에다 담아서 쓰다가, 그것도 좀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또 많이 되니까 스마트폰에다 유지하는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도 그냥 스마트폰 메모리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에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면 유심 자체는 보안 하드웨어예요.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짐에 따라서 또 안전성도 이 유심에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돈 받아서 그렇지. 보니까 유심에 요즘은 요즘 없는데, 예전에 인터넷 뱅킹 할 때 유심에다가 내 인증서를 유지하려면 그걸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걔는 또 돈을 내야 돼.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크게 알고리즘을 결정적 알고리즘,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암호 알고리즘만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들 간에 결정적인 방법, 확률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결정적인 방법은 입력이 같으면은 늘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 흐름, 과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결정적이면. 안 변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방법은. 근데 확률적인 거는 입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력이 같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흐름이. 대표적인 게 퀵소트가 그렇죠. 퀵소트는 랜덤하게 피벗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 어떤 피벗을, 몇 번째 놈을 피벗을 설정할지는 매번 돌려봐야 하는 거지. 랜덤하게 결정하니까. 그러면 걔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입력이 같아도 돌아가는 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그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늘 입력이 들어오면은 정렬하겠죠. 늘 출력은 바뀌지 않아요. 이 안에 돌아가는 과정은 바뀔지더라도 피벗을 좀 다른 거 쓰더라도 결국은 정렬되겠죠. 그런데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입력이 같더라도 매번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 늘 똑같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M을 암호했더니 C가 나왔어요. 결정적인 방법이면 늘 M과 K를 이용해서 암호하면은 C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내가 이 MC 관계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C를 보면 얘는 뭐야? 뭘 암호한 거야? M을 암호한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면 요때 할 때는 C가 나오는데 요때 할 때는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C 프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 암호 알고리즘의 암호 함수는 확률적 알고리즘이 돼야 좋은 거고 그 확률적 알고리즘도 내부 그 계산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출력 자체가 다른 게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와야지 더 안전한 그 암호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암호 함수는 다르게 나오지만 이 둘은 복호하면은 다 뭘로 와야 돼? M이 나와야 되죠. M을 암호한 건데 M이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는 알고리즘이지. 그래서 복호 함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 우리가 말하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알고리즘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암호하는 것은 메시지와 키가 같아도 그 나오는 암호문이 다르게 나오는 게 좋은, 더 안전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결정적 알고리즘이냐 확률적 알고리즘이냐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 더 우리가 이제 이 비밀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때는 이제 대칭, 비대칭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칭 알고리즘에서는 원격에서 두 사용자가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주고받으려면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웹서버와 브라우저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요거의 가장 큰 문제는 요 키를 둘이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 키를 어떻게 원격에서 교환할 것인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똑같은 키를 확보할 것인가? 그거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확보된 세션 키를 가지고 웹 문서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3자들은 메시지를 못 보는 거죠.
이 키들은 비밀스럽게 교환이 돼야 되겠지. 이거를 그냥 키를 뻥 주면 안 돼.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다 누가 가르쳐서 보겠죠. 그래서 키는 원격에서 교환하더라도 비밀스럽게 교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개키 방식에서는 이제 각자가 공개키, 개인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K를 쓰는 기호들은 다 키예요. 근데 K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안 붙으면은 얘는 비밀키예요. 대칭키에 쓰는. 근데 여기서처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붙으면 플러스는 공개키, 마이너스는 개인키로 제가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KB, 그러면 요거는 밥의 개인키가 되겠고, 플러스 KB는 밥의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키, 자신의 공개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개키를 비밀스럽게 받지 않아도 돼. 공개키는 그냥 줘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밥이 앨리스한테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주고 싶으면은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로 풀면 돼요. 저거를 복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앨리스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면은 얘는 요걸 교환할 때 키를 어떻게 비밀스럽게 교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밀스럽게 교환 안 해도 되죠.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플러스 KA가 앨리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앨리스 것이 아니라 뭔가 착각을 해서 내가 플러스 KA가 아니라 플러스 KC를 썼어요. 그럼 C를 플러스 KC로 메시지 암호해서 앨리스한테 줬어. 그럼 앨리스가 풀어볼 수 있어요? 못 풀어봐요. C는 풀어보지. 그래서 이 플러스 KA는 공개키는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이 키가 이 사용자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게 뭐냐면은 인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서라는 것은 이 공개키가 김상진 공개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공개키 기술에서는 이 인증서가 그 용도로 쓰였고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매우 필요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면 각각을 대칭, 비대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그러고 비대칭은 아시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얘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시저 시대부터 로마 시대부터 쓰던 뭐 아주 현대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뭔가 암호하는 기술들은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비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컨벤셔널 전통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도 분리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쓸 말은 대칭, 비대칭. 그리고 비대칭 대신에는 주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고 여기서는 암호할 때 쓰는 키와 복호할 때 쓰는 키가 같은 그런 방식이 되겠고 이 방식에서는 이제 핵심은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원격에 있는 뭔가 두 사용자가 암호 알고리즘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원격인 사용자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고 원격 있는 사용자들이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쓰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키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 공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 대칭 암호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 키만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쉽게 메시지 암호해서 교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웹브라우저, 웹서버는 어떻게 할 건가? AP와 내 노트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HTTPS, WPA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그 키를 교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스트림 암호 방식과 블록 암호 방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스트림 암호 방식은 한 번에 한 바이트씩 암호합니다. 그리고 한 바이트씩 암호할 때 뭘 쓰냐면은 XOR 연산을 써요. XOR 연산은 A에 B를 XOR해서 C가 나왔으면은 C에다가 다시 B를 XOR하면 A가 나오죠. 그렇죠? 저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평문이라 보면은 한 바이트를 어떤 랜덤한 바이트로 XOR 시켜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 XOR 시킨 값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받은 거를 XOR 시키면 원래 평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림 암호 방식이고요. 스트림 암호 방식보다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이 쓰는 거는 블럭 암호 방식입니다. 블럭 암호 방식은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암호해요. 그래서 블럭 크기가 128비트다. 그럼 항상 얘는 입력을 128비트를 받아야 돼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 무조건 얘는 입력을 128비트면 128비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작으면 뭘 하냐? 어떻게 하냐? 채우기라는 걸 해요. 임의의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128비트를 만들어야 돼요. 128비트가 내가 암호해야 되는 게 크다. 그럼 128비트 막 잘라서 암호를 해요. 그럼 자르다 보면은 또 맨 마지막은 128비트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또 뭐를 필요해요? 채우기라는 거가 필요해요. 채우기라는 거는 우리가 블럭 암호 알고리즘 쓰는데 블럭 크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블럭보다 내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작으면은 그걸 맞춰주는 것이 이제 채우기가 되겠습니다. 채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실제 문헌에 등장한 최초 뭐 그 이전부터 썼겠지만 문헌상에 등장한 거는 시저 사이퍼라고 합니다. 저 사람의 저서에 등장하는데 상환 방식은 Shift 3 A면 D, B면 E 이렇게 바꿔서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걸 썼고 그 다음에 거의 발전 안 하다가 16세기 가면은 비즈너리 사이퍼라는 게 나왔습니다. 비즈너리 사이퍼. 이 비즈너리 사이퍼는 예전에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방법이죠. 왜? A는 항상 D로 가. B는 항상 E로 가는 거예요. 늘 똑같아. 근데 그게 많은 정보를 주죠. 뭐 예를 들면 이름이 푸드다. 그러면 이 네 글자를 암호하면은 중간에 두 개는 같다라는 게 알게 되겠죠.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16세기 와서 엄청 오래 지나서 이제 16세기 와서 나온 게 비즈너리 사이퍼인데 비즈너리 사이퍼는 이렇게 키를 써요. 그래서 요를 이용해서 얘를 얼마만큼 시프트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A가 여기서는 L로 가고 여기서는 E로 가고 그렇게 되죠. 바뀌죠. 그러니까 항상 A가 똑같은 값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즈너리 사이퍼라는 게 나온 거고 물론 얘는 어떤 식으로 그 해독 공격을 할 수 있냐면은 뭐만 알면 되냐면은 키 길이만 알아내면 돼요. 그럼 키 길이 단위로 쪼개면은 그 키 길이 단위 있는 애들은 다 어떤 키로 암호화된 거야?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거지. L로 다 암호화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만 갖고 분석하면은 얘랑 차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공격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손으로 했던 거예요. 그 시대는 손으로 했던 거고 이제 19세기에 오면은 이런 비즈너리 사이퍼를 조금 발전시켜서
기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등장이 되는데 얘가 로토 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세계 때 사용한 그 이니그마도 이런 로토 머신의 발전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이핑을 따따닥 치면은 이제 그 암호화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문서 치면 여기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만 해도 되게 그 과거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별로 발전 안 하다가 70년대에 와서 지금의 현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그 미국에서 표준으로 데스라는 것을 이제 정해서 썼는데, 이 표준을 만들었을 때 77년도인데 제정이 7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잡았어요. 근데 87년이 됐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어서 10년을 연장했는데, 얘가 사용했던 키 길이가 56비트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2의 56승이면은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지금은 2의 56승이면은 내 PC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이제 모어의 법칙 해가지고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예전에는 56비트면은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데스를 사용할 수 없고 AES라는 걸로 새로 바꾼 거예요. 요게 키 길이가 128비트입니다. 128비트면 키 길이가, 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2에 128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해독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2의 128승계를 다 해보면 그 중에 하나는 풀리겠지. 근데 2의 128승계를 다 해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들은 불가능한 알고리즘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해서 풀 수 있는 건데 그 전수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현대의 어떤 컴퓨팅 기술을 고려했을 때 의미 없는 거죠. 뭐 100년 걸린다든지, 지금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갖다가 놓고 해도 뭐 100년 이런 게 걸리게 되면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기계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당시만 해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데스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에 그렇게 좋은 암호 알고리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도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암호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많이 안 하고 하드웨어로 제작해서 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 제작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로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데스와 AES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암호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도 구현해가지고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내부적으로 두 종류의 연산을 주로 써요.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교체 연산, 자리 바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프트는 시저 사이퍼는 교체만 하고 있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교체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교체도 하고 자리도 바꿔요. 그래서 교체한다는 건 L을 뭔가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리 바꾸면 얘의 위치들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교체하고 자리 바꿈하면은 안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요. 그거를 라운드라 그래요. 그래서 뭐 11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데스는 16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몇 번 반복해요? 16번 반복하는 거예요. AES는 11번, 11라운드겠는데 11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안전성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연산을 반복적으로 해서 더 어렵게 복호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블록 아머 방식인데, 블록 아머 방식은 항상 일정한 크기의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력보다 작으면 채우기를 하고, 입력보다 크면은 쪼개서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쪼개서 암호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ECB라는 게 있어요. 암호화 모드라는데, 이제 메시지가 블록보다 컸을 때 얘를 암호하는 방법을 암호화 모드라 그래요. 그 방법을. 근데 이 암호화 모드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ECB 모드라고 해요. ECB 모드는 그냥 잘라가지고 독립적으로 암호합니다. 그런데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결정적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ECB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랐는데 우연히 P3와 P1이 같았어요. 그러면 C1과 C3는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지. 같아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만 나타나면 그거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별로예요. 그래서 ECB 모드를 쓰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ECB라는 모드는 쓰지 않고 저런 문제가 안 나타나게, 즉 평문을 잘랐는데 그 평문이 우연히 같더라도 C1과 C3가 달라지게끔 하는 암호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CBC 모드, CTR 모드, 뭐 GCM 모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드들은 8장 가면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 알아두시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엔 블록 방식이 있고, 블록 방식은 동일한 크기의 메시지를 늘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암호하는 메시지가 그거보다 크면은 걔를 쪼개가지고 암호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암호화 모드라 그러고, 이 암호화 모드는 이렇게 ECB처럼 하게 되면은 암호문 패턴, 평문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날 수 있어서 저런 방식을 안 쓰고 더 안전한 방법을 고안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어디서 활용이 되고 있냐? 주로 비밀성 보장이 목적이죠. 그래서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메시지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 교환된 메시지의 비밀성을 제3자한테 보장하고 싶어. 그러면 두 사용자가 세션 키를 공유하고 나서 그 공유된 세션 키로 교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는 HTTPS가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은 내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파일 시스템을 암호할 때 사용할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용도에서는 서로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션 키를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 컴퓨터에서 내 파일을 내가 암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션 키는 아니고 키이지만 이 키를 누군가에게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성해서 쓰면 돼.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키가 없으면 죽어도 풀 수가 없어요. 누가 와도 못 풀어. 국정원이 와도 안 되고, 미국 NSA가 와도 안 돼. AS 써서 안전하게 암호했다. 키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악성 소프트웨어에 맞는 게 뭐예요? 랜섬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전 보면은 랜섬웨어부터 풀어주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풀어줄 수 없어요.
물론 무식하게 랜섬웨어 만들었는데 키를 그 컴퓨터에다 저장해놔. 그러면 그 키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암호화된 거 풀어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겠죠. 랜섬웨어들을. 자기가 키를 갖고 암호화한 다음에 키는 거기서 흔적없이 삭제하고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뭐 V3가 오든 뭐가 오든 그건 절대 풀 수 없어요. 돈 준다고 풀어?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랜섬웨어고, 그 랜섬웨어 생각해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 내 컴퓨터의 그 노출을 걱정해서 암호화했다. 근데 암호화 때 썼던 키를 내가 잊어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 나도 복구 안 돼. 그 복구 업체 갖다 줘도 복구 안 돼요. 그런 거고. 하드디스크가 깨지면 뭐 그 포렌식 해가지고 복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암호화한 경우에는 그런 복구 업체도 복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쓰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할 데이터들, 뭐 DB에 있는 데이터들, 그냥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를 잘 백업하셔야 돼. 왜냐하면 키를 분실하면 나도 못 봐. 나도 나중에 못 얻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증서야 잊어먹으면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체 인증이라는 이제 얘기 나오는데, A와 B가 KAB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할 수 있으면 인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키의 경우에는, 공개키 시스템에서는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키로 암호화를 한다. 그러면 얘는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겠죠. 왜? 공개키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성 의미에서 아무도 의미가 없어.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증의 의미는 있어요. 왜? 마이너스 KA로 암호화를 했다.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A만 할 수 있는 거예요. A 외에는 개인 키가 없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 암호화 알고리즘의 인증을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공개키 기술 쓰는 거예요. 공개키 기술 중에 개인키로 암호하는 거고, 그 개인키로 암호하는 거를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은 전자 서명한다 그래요. 전자 서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개인키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 인증하면은 주로 공개키 기술을 이용할 텐데, 실제 보면은 대칭키 기술을 써도 어느 정도의 인증은 제공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답이 MB라는 값을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그 MB를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쓰는 MB를 전문 용어로 난스라 그래요. 난스. 그래서 난스는 뭐의 약어냐면은 number used just once예요. 한 번만 사용이 되는 숫자예요. 예전에 사용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사용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MB를 주면은 얘는 얘를 암호화해. 그러면 밥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풀어서 MB를 얻게 되면은 얘는 뭘 알 수 있을까? 밥은 뭘 알 수 있을까? 이 메시지를 언제 만들었다고 알 수 있어요. 과거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어떤 MB를 쓸지 모르니까 과거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만든 거야? KAB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가정은 앨리스와 밥만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밥이 이 메시지 받았을 때 내가 안 했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밥이 이 암호문은 내가 만든 적이 없다라고 확신하면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앨리스가 만든 거죠. 그러면 누가 뭔가를 했다라는 게 뭐의 그 암호기에서 뭐의 의미가 되냐면 인증의 의미가 돼요. 아, 앨리스가 했구나. 앨리스가 이번에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용자가 지금 온라인인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그 사용자하고 나하고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걔한테 랜덤한 난스를 하나 줘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럼 걔가 우리 공유된 키를 딱 주면은 쟤 지금 온라인에 있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AB는 원래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으니까 KAB로 암호화됐다고 해서 이게 앨리스가 했는지 밥했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안 했으면은 상대방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인증이 되는 거죠. 내가 안 했으면 앨리스가 안 했으면 밥이 한 거고 밥이 안 했으면 앨리스가 한 거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도 원래는 인증이 잘 제공이 안 되는데 어떤 조금 약한 인증은 제공될 수 있다. 약한 인증이라면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하여튼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는 이 메시지를 밥이 자신이 안 했다는 거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거면 앨리스가 한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거를 누군가 줬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아니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체 인증은 주로 대칭 기술보다는 공개키 기술을 많이 쓰고요. 대칭 기술에서도 그렇다고 개체 인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